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하아무 작가님의 단편소설 부서지기 쉬운 날들입니다. 이 작품은 하아무 작가님의 소설집인 마우스 브리더에 실려있는 10편의 작품 중 하나로 펴낸 곳은 나남입니다. 발가락조차 닮지 않은 손자가 도대체 누구의 시인지 궁금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과연 아이는 누구의 시일까요? 그럼 지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부서지기 쉬운 날들, 하아무. 시어머니는 없었다. 시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용석이 미리 시킨 대로 인사하고 할아버지 품에 안기려 해도 시아버지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들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틀 뒤인 시어머니의 생신을 앞당겨 오늘 점심이라도 함께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던 터였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들의 강권에 못 이겨 온천에 가고 없다는 것이다. 네 누이한테는 올 필요 없다고 미리 전화했다. 인근 도시에 사는 신우이에게는 연락을 해주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나는 신우이에게도 시어머니나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가슴에서 바람이 일고 머릿속에서 공명이 일었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뭘 하기도 그렇고 어쩐담? 상근도 시아버지와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그럼 어머닌 오늘 늦으시겠네요. 여보, 사온 선물은 두고 우린 가지 뭐. 나는 용석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래, 바쁠 텐데 늙은이 생일 신경 쓰지 말고 가보거라. 시아버지는 연신 어흠, 에헴, 헛기침을 했다. 있어봐야 서로 눈치 보고 억지 춘향 노릇에 힘만 들 것이 분명했다. 용석이 촛불 끌래. 생일 축하 노래하고 용석이가 촛불 끌 거란 말이야. 용석이 보채는 것을 어르고 달래어 겨우 차에 태웠다. 상근은 시동을 걸어 골목길을 빠져나가느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고 용석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창 밖을 응시했다. 아니,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빠져나온 골목길 시댁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뭐, 한 군데라도 닮은 데가 있어야 할 텐데, 갈수록 달라지기만 하니원. 용석이 5살 들면서부터 시어머니의 푸념은 점점 그 정도를 더해만 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봐. 다른 방법이라니? 상근도 묵묵히 운전만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용석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느냐는 뜻의 반문이었다. 뚜렷한 방법이 생각나서 꺼낸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반응에 나는 무언가 확신이 서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까지 봐주는 어린이집이 있대. 아니면 집에서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당장 알아봐야겠어. 당신이나 나나 퇴근 시간이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할머니하고 있는 게. 상근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래, 보통의 경우라면 그게 낫겠지. 하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은 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여느 할머니처럼 아이고 우리 새끼 밝은 표정으로 용석을 어르고 달래주었다. 아니 여느 할머니와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 아범을 꼭 닮았구먼. 봐라 눈이며 코, 인매는 꼭 지 아빠하고 빼다 박았네. 옆 사람에게 확인을 시키곤 했다. 시아버지나 시누이가 슬쩍 외면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아이를 들이대면서 큰 소리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실제로 아들과 손자가 닮아서가 아니라 꼭 닮아야 한다는 듯 그렇게 주문이라도 걸듯이. 그 모습이 잠옷 안쓰러웠지만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불안감 때문에 나나 남편은 어쩌지 못하였다. 하지만 용석은 이마가 넓고 둥근 상금보다 나를 닮아갔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주장이 금세 꺾이지는 않았다. 두세 돌이 지나고 젖살이 빠지면서 상근의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갈수록 이지적인 모습이 도드라지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바뀌어갔다. 눈을 포기하고 코를 포기했지만 웃는 인매만은 닮았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활짝 웃는 모습은 지 아빠 어릴 때랑 어떻게 저리도 같은지 몰라. 물론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누구도 용석이 누굴 닮았다느니 아니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 속 모르는 이웃 중에 아빠보다는 엄마를 닮았구먼. 시어머니가 손자 욕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할 뿐 그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시기였지만 시어머니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이야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를 닮았다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나를 닮지도 않은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 않은가.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았다고 내가 죄의식을 가질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나를 책망할 수도 없다고는 하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일임은 확실했다. 뭐해? 전화 받지 않고. 내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국장 전화였다. 최 기자. 아무래도 불안해서 말이야.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후배 기자에게 맡긴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제 6, 7개월 된 병아리가 알면 뭘 알겠나. 그쪽 사정이야 최 기자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아무래도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고 자기들로서도 난처한 부분이 많아 인터뷰에 성의 있게 응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쁘겠지만 최 기자가 이미 사정을 설명하고 다 결정된 일이었다.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너무 쉬운 대답에 국장이 황망히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먼저 끊어버렸다. 엄마, 어디 가? 일하러. 엄마, 가지마. 오늘 용석이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미안해. 그렇지만 방금 엄마 전화 받는 거 들었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여보, 그냥 요 옆에 세워줘. 택시 타고 갈게. 아이는 보챘고 상근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세웠다. 차 뒷좌석 선반에 올려둔 생일용 고깔 모자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자 그만 감정의 실타래가 일시에 헝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치 만평 속 인물의 말주머니에 글자가 아니라 베베 꼬인 실뭉치가 들어있는 것처럼 회사 앞까지 차를 몰아 웃으며 수고하라고 말해주던 예전의 남편은 이제 없었다. 허허, 저럴 때가 좋지. 몇 년만 살아보라지. 초로의 택시기사가 앞에 나타난 신혼여행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와이퍼에 흰색 장갑을 끼워 주위의 시선에 응답하듯 흔들고 있었다. 이것 좀 봐달라는 듯이. 생각해보면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상황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저렇게 우스꽝스럽지는 않았지만 주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시작이었다. 주목받는 젊은 시인이자 강사와 장래가 촉망되는 여기자의 결혼. 그때는 잘 몰랐었다. 왜 본래의 내 모습을 두꺼운 화장으로 감추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생 남을 사진을 그토록 많이 찍어댔는지를. 허여멀건한 색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올림머리를 하고
가부키나 경극 배우처럼 거짓 입술을 그린 모습은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싫었다. 내가 아니라는 느낌뿐이었다. 결국 신혼초에 몇 장 붙여두었던 사진도 얼마 안 가 옷장 속에 집어넣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장치 정도로만 생각했다. 한 번씩 저 여자와 당신 중에서 누구랑 결혼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상근이 낄낄대며 놀릴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서운해했지만 우리의 결혼이 가져온 상승 효과는 뚜렷했다. 상근은 곧 박사과정을 마치고 늘어난 강의로 바쁜 한편으로 이런저런 문예지에 원고 청탁도 받았다. 나 역시 신문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내 자리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문학 담당 기자로 위치를 굳혀나갔다. 직간접적으로 상근과 관련되거나 가까운 문인들 위주로 취재가 이루어지고 칼럼 필진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첫 시집이 나와 상승 효과의 정점을 이루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의 바퀴벌레야. 입사 동기 윤 기자의 평가였다. 보기 싫어서 없애려고 해도 끝끝내 살아남고 마는 아주 징글징글한 바퀴벌레 부부지. 욕쟁이 아줌마 기자로 통하는 이 선배도 빠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시기와 질투가 섞인 한마디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은근한 비난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는 만족했고 행복하다고 저 자신과 서로를 부추겼다. 나머지는 생각지 않았다.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인터뷰가 예정된 시각은 멀었다. 상념은 구급차를 따라 대학병원으로 따라 들어갔다. 남편 상근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영진이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아니, 넌 여기 웬일이냐? 신우이가 친정에서 출산하기 위해 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상근과 함께 신우이에게 갔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 맞은편에서 대학 때부터 나를 쫓아다니던 남자와 맞닥뜨린 것이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남자가 남편을 보자마자 야, 오랜만이다 하며 굳게 악수를 한 것이었다. 그가 영진이었다. 상근이 네가 콧대 높은 윤희 씨를 사로잡았단 말이냐? 정말 부럽다.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영진은 잠깐 동안이나마 나와 사귄 적이 있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응, 우리는 늘 방학이 되면 의료봉사 나갔잖아. 그때 학보사 기자로 취재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상근이 수긍하는 표정을 보이자 묘하게 장난기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한두 번 보고 어떻게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얼핏 내 장난기를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를 보인 영진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워낙 미모가 뛰어난 데다 우리과 여학생들도 콧대가 세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한술 더 뜨더라니까요. 아마 그때 윤희 씨를 본 남학생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걸요. 그러자 남편이 나섰다. 야, 야, 그만해라. 진짜인 줄 착각하겠다. 안 그래도 공주병 증세가 심한데. 의료봉사를 취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내가 영진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난 2년 후의 일이었다. 얼마 후 신우이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영진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내가 병원을 찾지 않는 동안 그는 꽤나 신경 써주는 듯 병실에 들락거렸던 모양이었다. 시누이나 시어머니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눈치였다. 그런데 외손자를 본 시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내가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조용히 기다려왔다만 너희는 언제쯤에나 손자를 보게 해줄 생각이냐?
그동안 일이 바빠서 그렇겠거니 이해하고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할까봐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시어머니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준 것이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함께 병원에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시어머니는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이 이쯤에 이르자 상근도 더 이상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엔 시부모의 실망이 너무 클까봐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처음엔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 없어 그냥 넘겼으나 2년이 지나자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조마조마하고 또 한편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다. 1년 넘게 불임치료를 받았는데도 임신이 안 되었다. 이른바 용하다는 한의원의 약을 먹어보고 산부인과의 권유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기도 했다. 친정어머니는 수십 군데 사찰을 찾아다니며 비는 모양이었고 급기야 구술해보자고 내비치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은 뒤늦게 내가 아닌 남편에게서 발견되었다. 무정자증이라고 했다. 음식이나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지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 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어렵게 꺼낸 상근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얼른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아들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일순 내 팔목을 잡은 손에 맥이 탁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싶은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상근의 목소리는 흡사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늘게 떨렸다. 체외 수정이나 시험관 하기 같은 방법도 쓸 수 없다더군요. 저한테서 아예 나오질 않는다니까. 그 후 시르에 빠진 시어머니는 한동안 바깥 출입도 삼가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도 2주일 가까이 전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잠깐 들를 시간 있니? 남편 상근과 달리 시어머니는 맺고 끊음이 비교적 분명했다. 시아버지가 오래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에 웬만한 일은 거의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려버리곤 했다. 여느 때와 같이 별다른 상의 없이 시어머니는 입양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리고 알아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남편은 조율을 시도했다. 자기도 생각해보지 않은 바 아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어머니가 기다려 주시라 등의 말을 쏟아놓았다. 물론 우리 부부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깝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냐고 내게 했던 말도 꺼내지 않았다. 상근의 바람대로 그 자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주 잠깐 동안일 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너희들이 알아보고 있다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방법을 찾고 있다면 5년 동안 벌써 찾았을 거라는 얘기였다. 신우이 출산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영진에게 물어보고 부탁도 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도무지 너희들 힘으로 낳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상근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거였다. 입양도 생각해 보았다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면부지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할 짓이 아니겠더라. 해서 씨만 빌려서 낳는 게 가장 적당하겠더구나.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어쩌겠니? 그래도 영진이가 친구라고 제일로 좋은 씨로 구해준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거라. AID 비배우자 인공수정 다른 사람의 정자를 자궁에 심어 아이를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시술용 정자는 주로 의과대생이 많지만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얼핏 텔레비전이나 신문, 영화 등에서 보았던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상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베란다의 어둠만 응시하고 있었다. 남편의 도움도 청할 수 없게 된 내 입은 그렇게라도 손자를 안아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끝내 거역하지 못하였다. 그때 무엇이든 제멋대로 정해버리곤 하던 영진이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시어머니에게 강력히 추천한 것도 영진이었다. 시술은 간단히 끝났다. 그러나 나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런 기분일까? 섹스와 같은 황홀한 자극도 없고 강간과 같은 거친 손길도 없이 그런 허허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론 신기했다. 과연 이렇게 아이를 가져도 되는 것일까? 법리야 내버려 두더라도 남편과 나 사이가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도 되나 하는 고민이 뒤를 따랐다. 더구나 영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진 시술이라 흡사 스타킹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다. 기자라는 직업이 하루를 마감이라는 단두대에 목을 내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임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부린다느니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식의 시선이 싫었다. 내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 전보다 불어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고 몇 가지 기획물까지 해내었다. 여기자로서 나는 내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셈이었다. 말하려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보여줄 것, 말하되 간단명료하게 맺고 곧바로 돌아설 것, 그 덕에 문화부장으로부터 깡순이, 동료들로부터 독종 이상이라는 의미의 맹독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예정 출산일 3주 이틀을 앞두고 조산을 했다. 그동안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의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고 그럴 겨를도 없었다. 설령 화살이 내 쪽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 느낌을 지워버림으로써 화살의 존재마저 지워버리려 했다. 그렇게 용석이 태어났다. 프리지어 꽃다발 뒤에 그 서먹하고 어색한 상근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웃지도 못하고 평범함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안면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싼 아기를 상근에게 안아보라고 했을 땐 거의 울음이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손은 내밀면서도 엉거주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했다. 아니, 무슨 아빠가 그래요? 자, 아기 안으시고 우리 아들 하고 한번 불러주세요. 사진기 안 가져오셨어요? 사진 찍어 두시는 게 좋을 텐데. 모든 일을 도맡아 해온 영진이 부담스러워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로 옮기면서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사에게도 남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다. 상근의 어색함도 잠시 의식적인 노력 덕분에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는 입술도 깨며 귓바퀴, 손톱 모양 따위를 가리키며 상근을 닮았다고 기꺼워했다. 곧
상근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고 바라던 대학은 아니지만 인근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전임 강사로 임용되었다. 용석은 시부모 차지가 되었고 나 역시 이지적이면서도 클레오파트라와 견줄 만한 콧대, 자신의 책을 크게 다루어 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했다는 한 문화평론가가 내게 했다는 말이다. 의 여기자로 복귀했다. 평온한 가정의 조용한 일상으로 그 후 잘 먹고 잘 살았다 류의 해설밖에 붙일 수 없어 보였다. 인터뷰는 싱겁게 무산되어 버렸다. 출판협의회 회장 자신이 개인 입장만을 밝힐 수 없으니 곧 열리는 총회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흔들어봐야 별다른 소득도 없고 앞으로의 관계도 고려치 않을 수 없어 군소리 없이 철수했다. 함께 있던 후배 기자에게 상황을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 휴대전화가 몇 장 남지 않은 은행나무 이파리처럼 파르르 떨었다. 난데 다음 달 세미나 있는 거 준비 때문에 연구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용석이는 11층에 데려다 놨어.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런 거 집에서 용석이 보면서 좀 하면 안 돼? 상근은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사실 용석이와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는 같은 어린이집 친구인 11층 은영이네에 부탁하곤 했다. 그리고는 간간히 갈비 세트나 굴비, 양주 따위를 보내주곤 했기 때문에 은영이네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오늘은 무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도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화 혹은 불안인지도 모를 그것은 명치 끝에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바람에 부르르 떨어대는 은행나무 잎이 보이지 않는 지하로 내려갔다. 시커먼 동굴 저편에서 전철이 오고 있다는 전자신호음이 울렸다. 나는 어딜 가겠다는 생각 없이 전철에 올라탔다. 명치 끝에 자리 잡은 그것이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갖다 대자 정말로 땅콩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듯 했다. 서서히 풍선이 커지듯 봉긋해지면서 그것이 세 번째 가슴이 되었다. 딱딱하게 만져졌던 것은 그대로 젖꼭지가 되어버렸다.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던 승객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2명의 사내가 건너편과 노약자석에서 졸고 있었다. 세 번째 가슴도 젖꼭지도 없었다. 나는 황망히 내렸다. 상근이 강의하는 대학 앞이었다. 아마도 상근은 벌써 자기의 연구실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있거나 이런저런 자료들을 들추고 있을 터였다. 환풍이 잘 안 되는 구석에 자리 잡은 탓에 콤콤한 책 냄새가 항상 방 안을 맴도는 곳이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것일까. 김유신이 장검을 뽑아들고 에마의 목을 베었다지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에마는 이미 두서너 구간을 바람처럼 달려갔을 것이고 내게는 예리한 장검도 없었다. 그러나 곤혹스러워하는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그런 내 마음을 알겠다는 듯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가 허술한 옷깃을 여며주었다. 근심은 가까이 오고 마음의 화원은 폐허가 되고 기쁨도 노래도 사라지고 죽는다. 어두워라 삶이여, 캄캄해라 죽음이여. 테너의 목소리는 힘있고 전투적이다. 그는 인간이 땅의 어둠을 알므로 인해 삶 자체가 어두워짐을 노래한다. 이어 메조소프라노는 체념으로 꺼져가듯 내 마음은 지쳐있고 내 작은 등불은 소리도 없이 쓰러졌네. 오랫동안 나 고독을 우노라. 내 마음속 가을은 길기만 한데
라고 읊조린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심장마저 절망적인 상태였던 말러가 눈앞에 떠올랐다. 조금 후 자신에게 가혹한 운명을 탓하며 세상에게 어디로 가나 왜 가야 하나 물을 것이다. 레코드 가게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대학가에서 휴일이 아니면 저런 곡을 틀지 않았을 것이다. 가게에 멍하니 앉아 길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라면 말이라도 건네고픈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가게 안 계산대에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다. 클래식? 쳇! 집에선 맨날 유행가 듣는 것들이 꼭 남들 앞에선 클래식 듣는 척 하기는. 영진의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나는 흠칫놀라 두리번거렸다. 그 목소리는 레코드 가게 남자의 뱃속에서 나는 것 같다가 내 명치 끝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울려 아기? 쳇! 씨도 없는 것들이 꼭 아기 타령하기는 처럼 들렸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왜 이렇게 생각하기 싫은 일이나 사람은 오히려 더 치렁치렁 엉겨붙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영진과 처음 만난 것은 2학년 때였다. 너그들 진한 연애도 한번 안 해보고서는 진짜 백이 그리 나올 수 없는 법이다. 경상도 사투리를 불어 써대던 교지 편집국장 선배가 진한 연애를 위한 소개팅을 주선한 것이었다. 아매도 너그 둘이는 병강세와 옥녀맹키로 천하의 최고 찰떡궁합이 아니모 견원지간처럼 될 끼고마. 순전히 선배의 독단에 의해 짝지어지기는 했지만 싫지는 않았다. 영진의 깊은 눈은 이지적으로 보였고 잘 웃지 않는 표정과 저음도 절제된 자기 표현으로 보였다. 잘생긴 외모에 같은 의과대 교수인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다는 것도 그럴듯해 보였다. 대다수의 의대생처럼 그도 유급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상 최대의 과업이 있었으므로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공원을 걸었다. 물론 손도 잡고 입도 맞추었다. 그런데 몇 차례 만나면서 무언가 결핍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언하기 어렵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와 실제 그를 다르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지적이던 눈에 그림자가 보였고 굳은 표정과 저음도 석연찮은 음습함으로 다가왔다. 잘생긴 외모에서 드라이아이스 표면 같은 냉기가 흘렀고 가업을 잇는다기보다는 남들에게 질 수 없다는 지지 않겠다는 도끼가 엿보였다. 작은 일에도 반사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가 하면 은근히 비꼬는 습성이 있었다. 쥐잡아 먹었니? 입술은 왜 그리 빨갛게 발랐어? 오늘은 무팔러 나왔냐? 안 입던 치마를 입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책을 하나를 안고 다닌다니까. 그만 가방에 집어넣어라. 이런 식이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뭘 하든 제멋대로 정해버리는 것이었다. 식당이나 찻집, 먹고 마실 메뉴를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모두 자기가 정했다. 영화도 주로 자기 취향의 액션 영화나 공포물을 택했는데 정작 보다가는 코를 드르렁거려 민망하게 했다. 기회만 생기면 가슴과 스커트 아래로 손을 들이밀었고 모텔이나 여관 앞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때 그는 내 표정도 보지 않았는데 마음까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나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선배를 통하기도 하고 집으로 연락도 해왔었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런 것을 바랄 생각도 전혀 없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끔찍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영진을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혹한 운명의 끈이
보이지 않게 나를 휘감고 있는지 점점 더 영진에게 얽혀드는 것 같아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있던 터였다. 누구 시인지 알아야겠다. 어느 날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선언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갈수록 남편과는 딴판으로 변해가는 용석의 모습에 발가락조차 닮았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 때였다.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영진이에게 슬쩍 물어보면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니.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치 정자를 제공했다는 의대생과 나를 연관지어 말하는 것이었다. 둘의 모습을 더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갈지, 또 성격은 어떻게 형성될지 젊은 대학생과 더해 놓았으니 좋겠다느니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시누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곤 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자 제공자와 나를 엉뚱하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이를 데 없었고 내가 그런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소용없어요. 알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안다 한들 어쩌겠어요. 상근도 시어머니를 만류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 앞에서 항상 시어머니를 만류해왔던 상근의 태도였다. 여전히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해온 상근이 오래전부터 영진에게 정자 제공자가 누군지 캐물어왔다는 사실이었다. 네가 용석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서인가?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 영진을 만나면 나는 대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누구냐는 거야. 영진도 내 대답이나 대꾸를 기다리지 않았다. 술 취한 게 우습기도 하고 묻는 게 어린애 같기도 해서 너보다 훨씬 잘생기고 머리도 좋은 녀석의 씨라고 농담조로 말해줬지. 영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미끈거려서 농담이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속 진지하게 나를 노려보더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온 상근이 아닌 것 같더라니까. 영진은 말할 때 손을 많이 썼는데 언제나 하던 얘기를 마무리할 때는 두 손을 펴서 약간 들어 보이는 습관이 있었다. 내가 의사 노릇도 못하게 할 참이냐? 하고는 말았지 뭐. 영진을 붙잡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정자의 주인을 캐묻는 상근.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그것이 그리도 궁금했을까? 궁금증이 아니라 이질감에 의한 반작용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나는 상근에게 그런 사실들을 캐묻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내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다. 그 후에도 상근은 심심치 않게 영진을 찾아갔고 그럴 때마다 보고하듯 영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근은 쌓여가는 원고 청탁서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강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듯 했다. 시어머니도 한두 번 영진을 찾아갔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상근과 시어머니의 집착은 상상외로 강해서 곧 무언가 터뜨릴 것만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영진에게 내가 먼저 연락을 취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락할 일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나는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한 의사협회에서 펴낸 책자에 실린 그의 논문을 발견한 직후였다. 그날 넘겨야 할 기사 원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입사 동기인 윤 기자가 다가왔다. 최 기자, 이영진이라고 산부인과 의사 알지? 일 때문에 오늘 만났는데 남편 친구라며? 이거 전해달라고 하더구만. 산부인과 의사협회 이름으로 나온 그 책자에는 67편의 논문이 실려 있었다. 그중 영진의 논문은 5번째에 실렸는데 제목이
생명 의료 윤리에 대한 소고찰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 눈길을 잡아끈 것은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중심으로 라는 소제목이었다. 순간 명치 끝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며 하나는 아래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얼굴로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이어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흐려지고 오금이 저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현상들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 없이 엄습해왔다. 그런 내 모습을 들킬까봐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영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금 후 영진이 병원에 있음을 확인한 나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운전을 포기하고 나왔다. 잘 잡히지 않는 택시를 겨우 잡아타고 그의 논문을 대강 훑었다. 인간복제 운운하며 생명윤리와 의료윤리에 대해 설명, 인공수태 시술과 관련된 종류 소개,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역사와 근래의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인권 문제 때문에 비배우자 인공수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정자 제공자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더불어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자 제공자가 대부분의 경우 익명의 대학생이지만 근친자, 즉 남편의 아버지나 형제인 경우도 있다는 폭탄 선언이었다. 그 뒤에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사람의 절망감과 함께 정자 제공자의 불안감, 시술을 받은 주부의 정신적 충격 등의 문제도 나왔지만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상근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라면서 아이에게서 남편과 닮은 곳을 찾던 시어머니, 몇 년 동안이나 누구의 정자로 만들어진 아이인지를 캐묻고 있다는 남편. 만약,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핏줄을 중요시하는 시어머니가 영진에게 부탁해 근친자의 정자를 사용하게 했다면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영진의 음습한 저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상근의 여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는 시어머니에게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내 몸에 들어온 정자는, 내 아들 용석의 친부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리 와. 택시에서 내려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누군가 허청거리는 나를 붙잡았다. 영진이었다.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영진은 나를 자기 차에 밀어넣고 출발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책자를 운전석으로 던졌지만 영진은 아무 말 없이 차만 몰았다. 곧 나는 영진과 함께 조그만 술집의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영진은 양주 서너 잔을 거푸 들이켜고 난 후 입을 열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에 건너가신 적이 있었어. 나는 그때까지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영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낮고 무겁게 울렸다. 들어봐. 금방 용석이에 대해서도 알게 될 테니까. 영진이 내민 술잔을 입에 털어넣자 목젖개에서 화르르 맞불이 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기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어. 바로 비배우자 인공수정 말이야. 아버지도 무정자증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나야. 아버지, 어머니는 친척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를 키웠지만 내 피까지는 바꾸지 못했어. 고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하고 난 후 아버지에게 막 따져 물었더니 대답해 주더군. 영진이 다시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정자는 일본 의대생의 것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말해 혼혈인 셈이지. 그 느낌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네 기분을 나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뭐야?
나는 영진을 노려보았다. 용석이는 널 차버린 나한테 복수하려고 나를 이용했던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의 정자를 내 몸에다 집어넣은 거야? 말해봐, 어서. 그거 확인해 보라고 저 쓰레기 같은 논문을 나한테 보낸 거냐고. 남편하고 살면서 또 다른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아서 같이 사는 느낌이 어떨지 모르모토에게 하듯이 실험한 거 아니냐고. 이 빌어먹을 개자식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진의 표정이 하얗게 바뀌었다. 무슨 소리야? 실험? 시아버지의 정자라니? 천만에. 네가 나를 파렴치한이라고 욕해도 괜찮지만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 이런 제기랄. 거기 언급된 건 너나 용석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까지 차올랐던 물이 일시에 넘치듯 나는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이야. 그리고 그거 사실은 내 거였어. 용석이는 너와 내 아들인 셈이지. 의대생 거라고 속여서 정말 미안해. 상근이는 아직 몰라. 하지만 그만큼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아니, 시기와 질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소유욕이 그렇게 만들었어. 나 자신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정자를 주입하고 난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그날 술을 얼마나 마시고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상근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상근의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불안했다. 연구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상근은 자리에 없었다.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멀리 가지는 않은 것 같았다. 화장실에 갔거나 아직도 끊지 못한 담배를 사러 나갔을 것이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손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보니 발신번호가 상근의 것이었다. 전화기를 귀에 대려는 순간 작은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배터리가 분리되어 버렸다. 나는 쪼그려 앉아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 단추를 눌렀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충격으로 내부의 어딘가가 망가진 것 같았다. 저건? 책꽂이 제일 아래칸에 가로로 얹힌 눈에 익은 책 한 권이 보였다. 영진의 논문이 실린 책자였다. 영진이 준 것일까? 하기야 나와 영진이 만난 다음 날 영진의 논문을 바탕으로 기사가 제법 크게 실렸으니 상근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금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파스칼이 인간은 그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다지만 이런 경우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상근은 일하다 말고 나가서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걸까?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현실은 겉으로 보기에 잘 정돈되고 단단해 보이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부서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 당연하게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어이없이 그 외피를 부정하곤 하거든. 과연 내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영진이 작은 술잔을 노려보며 했던 말이었다.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그를 보면서 나는 원망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때 컴퓨터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전자우편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신혼 때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 있음을 강조했던 것은 나였다. 그러나 전자우편 신호음은 도착했으니 지금 당장 마중 나와 달라고 요구하는 듯 했다. 성대한 환영식은 아니라도 최소한 보아주기만이라도 해달라고 2번, 3번 부탁했다. 그것이 반복되고 내 눈길이 일부러 외면할수록 그것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고 급기야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들고 다가갔다. 발신자는 씨바지라는 닉네임을 썼다. 영진이었다.
토론토 도착, 날씨 쾌청. 그러고 보니 이민 갈 거라는 말을 취중에 들은 것 같았다. 이렇게 빨리 떠나다니. 생각해보면 뭔가 복잡한 매듭 하나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 노릇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 마음도 쾌청하다. 여기서 나 자신의 실체를 찾아보려고 한다. 아니, 그보다 연금술사로 직종 전환을 하련다. 그래서 나를 다른 나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덧붙여진 말. PS. 오기 전에 내과 과장에게 들었다. 니놈 대장에 들러붙은 암덩어리가 최악이라더라. 너 수술 안 받으면 6개월짜리 목숨이나마 허락해준 암세포가 당장 한 달로 깎아내려 버릴지도 몰라 임마. 너 혼자 속 썩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치료받으러 가기는커녕 휴대전화도 안 받고 너 자꾸 그러면 윤희한테 일러바칠 수밖에 없단 말이다. 눈앞이 흐려졌다. 현실은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늦가을 짧은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연구실 문은 좀 채 열리지 않았다. 오늘 전해드린 작품은 하하무 작가님의 단편소설 부서지기 쉬운 날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